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각 분야 10대 뉴스로 정리하는 분위기인데요. 올 한 해 가장 안타까웠던 뉴스, 이태원 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참사 발생 2달이 돼가는데요. 유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올해를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일상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안전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일까요? 이맘때쯤 해넘이, 해맞이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시끌벅적했었는데 올해는 방역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올해는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해서 해돋이 명소를 찾아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인파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 연시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맥 OS용 PC콩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된 윈도우 콩과 함께 KBS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본 하면 이제 대표적인 인구 고령화 국가인데 농업 역시 종사자의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60대 이하 농업 종사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0년에 60대 이하 농업 종사자 수가 110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020년이 되면 67만 명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종사자 수의 평균 연령도 2010년에 66.2세였는데요. 2020년이 되니까 67.8세까지 올라갑니다. 네, 10년 사이에 평균 연령이 1.6세나 높아진 건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농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60대면 되게 젊은 연령이니까요. 청년 회장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농사는 많은 인력이 필요라는 농작물 선별 작업도 있고 또는 트랙터 조작 같은 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젊은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런 좀 기계를 다루시는 인력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 그 독특한 대안으로 일본은 생각해낸 게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수학 로봇이 이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를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이낙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후쿠오카현의 고급 딸기 품종인 아마오를 상처 내지 않고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치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딸기가 좀 이제 수확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쵸. 상처를 내지 않나 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확할 딸기와 남겨둘 딸기를 구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촬영한 10,000장 정도의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어떤 딸기를 따야 되는지 이거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색깔로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점을 고려해서 딸기를 선택하고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쯤에 직접 판매 나선다고 하는데 한 대당 가격이 20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네, 만약 인력 투입이 안 된다고 네, 하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 수확 로봇으로 농협과 뭐 지방자치단체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나호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나호. 네, 이 회사는 자동 야채 수확 로봇을 2019년 10월 달에 치바이언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전시해서 많은 농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는 자동 채소 수확 로봇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인 것처럼 이제 대당 가격이 사실 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요즘 네. 구독 경제니까 이제 빌려서 네, 네. 쓰게 되는 건데 네. 이 경제 면적이 좁은 농가나 농업 종사자의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판매가 아니라 빌려주는 서비스를 모델로 생각을 한 거고요. 뭐 수확이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필요할 맞습니다. 때마다. 네. 로봇의 렌탈료는 작물의 시장 거래가에다가 이제 수확량, 중량을 이제 곱해서 일정 비율로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래쪽을 잡고 자른 다음에 이제 본체 위에 올려진 바구니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수확하는 데 하나 12초 정도 걸린다고. 빨리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로봇은 채소 수확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자동화가 돼 있어서 설정한 루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비닐하우스 사이사이를 이동하고요. 또 AI에 기반해서 수확에 적긴 그 상품을 판별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로봇을 사용해서 해봤더니 이제 농가에서 하는 작업 중에 대부분이 허리를 굽혀서 허리 아파요. 걷혔다 폈다가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노동이 없어져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농가로부터 받았고 또 사용해보고 싶다고 연락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제공 지역을 좀 더 넓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네덜란드 기업과 협력을 해서 토마토 수확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로봇이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통신기술 발달과 로봇 농기계 보급 확대 등으로 2027년쯤에는 600억 엔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4년 정도 뒤에는 네. 6천억 원 가량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데 미국은 눈뿐만 아니라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남부 지역의 양봉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지난 가을에 미국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했는데요. 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벌통 수십만 개가 파괴가 되면서 이 지역의 이 벌꿀 수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농업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난 가을에 허리케인이 왔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봉협회 추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벌통 80만 개 가운데 15만에서 30만 개가 아이고. 허리케인 때문에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플로리다주의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이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해줘야 되는 과일, 채소 등 미국 전역의 농작물도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벌통들 가운데 60%는 계절 변화에 맞춰서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수정하는 데 이 벌통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아몬드, 몬타나주는 알파파, 그리고 워싱턴주와 오리곤주에서는 배체리,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블루베리, 크랜베리 수정에 이 남부 지역의 벌통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알파파는 그 가축 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건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초군요. 간단히. 네. 근데 감안하면은 플로리다주의 벌통 피해가 이제 미국 전역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한다면은 육류 공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플로리다주 양봉협회는 재해를 당한 사람들과 동물을 돕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와 플로리다학교 함께해서 벌 17억 마리에게 먹일 수 있는 시럽 22만 킬로그램, 꽃가루 대체물 5만 킬로그램을 그래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봉협회 관계자는 벌이 올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한 양봉 농가는 허리케인 이언 때문에 벌통 수백 개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이번 계절에는 수입이 아예 없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피해를 회복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 지금 미국은 눈폭풍, 네, 한파가 불어닥치고 심각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렌지꽃에서 얻는 수확이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하면서 허리케인에다가 한파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엄청나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스위스로 한번 가볼게요. 스위스 의회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육류 포장 제품의 할인 판매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스위스 연방의회가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품 유통 매장에서 네. 대량으로 포장된 육류 제품에 대해서는 할인 판매를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포장된 거는 할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량으로 된 대량으로 된 거. 네, 왜냐하면은 이게 대량으로 돼 있으니까 할인율이 높으니까 네. 필요 이상으로 이걸 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만큼 필요 없는데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네. 일반적으로 대량 포장한 육류 제품은 2인 이상 가족의 경우에 가족 수대로 단일 제품을 안 사도 된다는 편리한 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대량 포장을 통해서 할인 제품을 이제 사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해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대형 할인마트 가면은 사게 되잖아요. 예, 사실 저도, 필요 없는데도. 예. 아니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냉동실에 넣어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냉동실이 꽉 차요. 그렇죠. 결국엔 나 마지막에 버려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단가로 따지면 싼데 이게 그러네요. 안 쓰는 총량을 게 예. 네, 총량을 따지면 사실 제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소비자가.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하네요. 그 연방의회는 이번 결정이 환경, 뭐 건강, 보건, 동물복지 등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치를 존중해서 육류 소비를 줄이는 유럽 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가구 수가 이제 1인이거나 네. 수가 적은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큰 포장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그래 싸니까 내가 쟁여두면 되지. 쟁여두면 되지. 라고 하지만 결국은 먹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위스 주요 대형 식품 유통 매장들도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계획은 육류 제품에 대한 대량 포장을 통한 할인 판매 지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판매가 안 된 육류 제품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냉동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추후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대형 유통 매장인 미그로는 소량 단일 포장 육류 제품에 대해서 대량 포장 제품에 적용했던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의 취지는 그러니까 뭐 포장할 때 나오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네. 고기를 적당히 드세요. 네. 먹을 만큼 드세요. 뭐 이런 지적인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단일 소량 포장하게 되면 또 포장지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뭐가 많이 좀 약간 양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AT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농산식품물 유통공사 관계자는요. 네.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들 중심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육류 단백질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포장재, 포장 형태 등 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제품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환경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 유럽은 난방비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영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197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6.5%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 소비자 가운데 25%가량이 식사를 건너뛰거나 아이고. 식사량을 줄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지난달 쇼핑을 할 때 음식을 덜 사고 있다는 대답한 비율이 61%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 전역을 봤었을 때 그게 51%이기 때문에 비교하자면은 좀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이 훨씬 더 음식을 덜 사고 있다 또는 식사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저렴한 식품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영국의 통계청은 지난 10월 달 슈퍼마켓의 저가 식품들의 전반적인 가격이 9월 말까지 한 해 동안 봤었을 때 1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싼 제품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더 저렴한 식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 뉴욕주가 이게 거위 간으로 만든 네. 음식이 푸아그라 금지법이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뉴욕시에 이의를 제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푸아그라는 좀 동물 학대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거 싶은데. 프랑스 요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거위 간을 좀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네, 뭐 그런 왜냐하면 음식이죠. 이제 이
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네네. 거액에 이제 억지로 맞아요. 음식을 먹이거든요. 네.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지난 14일 날 그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이 주 북부에 있는 농장 두 곳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시 측에서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뉴욕시 모든 레스토랑, 식료품점에서 푸아그라를 팔지 못하려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뉴욕시 의회가 가결한 이 법은 올해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9월 달에 뉴욕시 1심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서 일단 시행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가 다른 이유로 이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 농가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왕실에서 푸아그라 요리를 금지를 했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비슷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주 판단에 따라서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은 또 강력히 반발하는데요. 먹지 마라. 비윤리적인데 그걸 네. 왜 굳이 시행을 멈췄냐라는 건데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요. 푸아그라는 잔혹한 행위로 만들어진 산물이고 뉴욕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키우는 쪽과 네. 또 판매하는 쪽, 또 먹는 사람 네, 입장이 네. 다 다르니까 각자의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군이 세 대를 무인기로 오인하고 전투기까지 출동을 시켰다고요? 네,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셈이 됐는데요. 군이 연이틀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군은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파주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를 레이더로 포착했고 이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를 전후에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 이 안전에 유의해달라라는 재난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하기까지 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탐지를 한 군은 결국 비행 물체가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제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는 2m 정도의 소형 기종으로 레이더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크기의 새떼와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군 항공기가 출격해서 조종사의 육안으로 무인기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북한의 무인기는 서울 북부의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 여러 구를 약 1시간 동안 넘나들었다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한때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에도 무인기가 도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군은 용산에서는 무인기의 항적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도 이 무인기의 모든 항적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밝혀서요. 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휘젓고 또 격추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라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국민이 모두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라고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대통령이 또 전임 정부 탓, 국회 탓을 한다라고 비난했고요. 여기에 북한 무인기가 영공에 나타난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드론 부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창설이 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또 관련 예산은 올해 쓰지 않은 예산이 내년으로 2월 됐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을 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영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복권됐고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지정부 장관은 잔영이 면제가 되고 복권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 권력형 비리로 처벌을 받은 상당수 인사들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사면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김경수 지사의 경우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복권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위의 첫 기관 보고가 있었네요. 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통할에 대응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이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윗선 책임 추궁을 엄호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회의 참석이 골든타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고요. 이 회의가 중단이 됐다가 저녁에 돼서야 다시 열렸습니다. 한편 1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어제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미랄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라면서 민주당이 아닌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에 치중하는 리더십은 총선 압승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덕장이자 용장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이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문건이 나와서 제주시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회의 중에 나온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검찰은 이 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 또다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1000채가 넘는 빌라를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이 숨져서 이 수백 명의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네. 어제는 이 수십 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40대 집주인이 숨진 사건이 또 있었던 건데요. 이 남성은 제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집중적으로 서울 강서와 영등포 인근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인은 사망한 당일에도 빌라를 사들였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사들인 240여 채를 세를 놓았는데요. 정작 이 전세 계약에는 또 대부분 대리인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숨진 집주인들이 사실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이 명의만 빌려준 그 이른바 바지 사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요.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이 반드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이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그 동네에서 오래 영업을 해왔던 이 공인중개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는 것이 좋다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네.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용의자 연쇄살인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요? 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에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에도 살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해서 경찰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8월쯤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 공릉청 주변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목된 여성은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주이자 이 남성이 과거에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래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의 소재가 묘연하다라는 경찰의 추궁에 시치미를 떼다가 집안에서 여성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 이어서 이 차량에서도 여성의 신분증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토한 2건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가 또 피해자의 금전을 노린 측면도 있어서 이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프로배구 선수가 병역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이 건강한 청년들을 군대에 가지 않게 도와준 혐의로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 현직 프로배구 선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상자는 프로배구 OK저축은행 팀의 공격수 조재성 선수인데요. 올해 27살인 조재성 선수는 20대 초반에 그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요. 2020년에도 현역 대상인 3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 돌연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올해 2월에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보충형으로 감경이 됐는데요. 이 조재성 선수는 한 포털 사이트 전문가 채널을 통해 군 수사관 출신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넨 뒤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OK저축은행 측에서는 이 구단에서 선수를 배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중국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 국제단체가 중국이 이 세계 곳곳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내에서도 이 중국 비밀 경찰의 존재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서울의 한 중식당이 바로 이 중국 비밀 경찰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중식당은 이 한강변에 위치해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유명한 것은 맛과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평가였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가격도 고가였다고 하는데요. 식당 영업에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중식당의 대표가 왕모 씨인데요. 그 2016년 이 서울 화교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 화교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이 왕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심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중국은 비밀경찰 운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59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6만여 명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6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최근 열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50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환경 문제 살펴봅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일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혹한이 닥치고 기상이변이 잦습니다. 우리 먹거리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커피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산업이 바로 농업, 수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예, 기온이나 수온, 그리고 날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재배지와 서식지가 막 바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새로운 커피 품종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커피나무가 보통 서늘한 열대 지방의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리베리카라는 새로운 커피 품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품종이었는데 맛과 수익성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거의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이 품종이 기후변화로 커피 수급에 비상이 걸린 미래의 대안이 될 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커피 품종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보통 아라비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 이렇게 두 개 품종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24종 정도 커피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품종이 아니라 원산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어쨌든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커피의 두 품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 전체 생산량의 한 55% 그리고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카가 뭐냐? 아라비카는 보통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라비카 원두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약간 값이 비싼 이 고급 품종인데요. 근데 이 아라비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하고 온도, 병충해, 토양 이런 거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재배가 까다롭거든요. 보통 연간 강우량 한 1200ml에서 한 1800ml, 그러니까 조금 비는 많이 와야 되죠. 그러면서도 온도는 한 15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약간 서늘한 그런 고산지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로부스타는 아라비카 품종보다는 좀 환경에 덜 민감하지만 전체적으로 풍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카페에서 먹는 커피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에 그렇죠.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도 인스턴트 믹스에 좀 쓰기는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금 싼 값에 인스턴트 커피에 쓰는 게 이제 로부스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커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커피는 조금 아주 까다로운 재배 환경에서만 자랄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남이 25도에서 북이 25도까지의 어떤 열대 지역, 아열대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커피 벨트의 가뭄이 낮아지고 온도가 많이 변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례로 2020년에 브라질에 좀 이상기후가 있었어요. 네. 근데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 원두 생산의 한 3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극심한 가뭄에 이어서 한파가 생기면서 브라질 커피 생산량이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가격이 그때 아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스위스 치리대학 연구팀이 현존 그 기후변화 모델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아라비카 재배지의 경작 여건이 2050년까지 급격하게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이런 원산지 모두가 영향을 받으면서 커피 경작 가능 면적도 크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죠. 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커피 수요량이 약 75% 정도 늘었다고 해요. 최근까지는 근근히 이제 수요량을 맞추고는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가뭄이 잦아지면
이 수요량을 다 맞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비카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이제 리베리카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 그러면 리베리카는 어떠한 품종인가요? 리베리카는 사실 그 100년 전에도 있었던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리베리카를 재배를 잘하면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라비카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네. 이 커피 작물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그 전문가 에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런던 그 큐 식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네이처 플랜트라는 그 학술지에 리베리카 품종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커피 공급량의 대안으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강한 면모가 있나 봐요, 리베리카가. 예, 리베리카가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10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기는 했는데 갑자기 그 자취를 감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베리카가 어떤 품종인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 리베리카 종자를 연구를 하고 또 문헌 조사를 해서 왜 리베리카 품종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나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리베리카가 해충과 질병에 강하고 또 수확량이 많아서 아라비카가 잘 자라지 않는 고산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에서도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풍미와 수익성이 떨어져 그 커피 생산자들이 좋은 열매를 선별하고 가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품질 관리에 실패를 했고 결국은 커피 상인들이 이 리베리카를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아라비카가 고급 커피로 자리 잡고 또 낮은 가격의 로부스타 품종이 확산되면서 한때 일부 지역에서 이 두 품종의 생산량을 앞질렀던 리베리카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네. 그렇군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리베리카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 있다는 건데 그럼 언제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실제로 리베리카 품종의 일종인 엑셀사 커피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좀 재배지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간다하고 남수단인데 우간다에서는 한 농장 200곳이 로부스타를 재배하는 대신에 엑셀사를 재배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뀌는 추세고요. 그리고 남수단에서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엑셀사를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외부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런 큰 커피 도매상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이 로부스타 대신에 엑셀사를 재배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거의 두 가지에 불과한 커피의 품종이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커피 품종은 없나요? 예, 그 리베리카 말고도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강하고 풍미도 좋은 커피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한정된 고산지대와 특정 온도에 재배되는 아라비카로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종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울창한 열대우림 지역에서 스테노필라라는 커피나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붉은 열매가 아니고 검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존의 커피나무보다도 좀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맛은 아라비카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이 품종은 지금 재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 품종은 재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야생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건데, 근데 옛날에는 아주 조금 재배가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19세기 초반에 몇몇 농가가 재배를 해서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열매 맺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시장에서 점차 잊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야생종조차도 이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었는데 불과 한 4년 전에 시에라리온에서 한 그루가 발견이 됐고 또 몇 달 뒤에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생 군락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생 나무를 잘 재배를 하면 아마 이제 아라비카의 대안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맛있는 아라비카 품종이 사라지고 있고 대체 품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좀 아쉽게도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지구를 지켜라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커피종 찾기에 나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정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니까 나올 때 좀 눈이 좀 내렸더라고요. 출근하실 때 운전 조심, 걸어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